안녕하십니까. 2학기 경제 원격 수업 4강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3시간의 그 분량을 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이제 선생님이 웬만하면 3강의를 우리가 연속으로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있을까봐 부지런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강, 맨 첫 번째 강은 일부러 좀 주말에 오픈을 해놓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 오늘이 뒤에 달력이 아직 8월이네요. 9월 가만있어 보자. 7, 8, 9, 10, 10일 목요일인데요. 뭐 아마 주말에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복습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내가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 진행률을 봤을 때 1학기 때보다도 더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걱정이긴 해요. 특히 이게 비단 누구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교생이 지금 좀 못 따라오는 느낌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속으로 나만 못 듣는 거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가 혹시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잘하는 친구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거를 내가 볼 때 또 들어오고 나서 보는 애도 있을 것 같고, 들어오기 직전에 막 다다다닥 경제 달리면서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 드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0월 19일부터 22까지가 아마 중간고사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첫 주에 못 나갔잖아. 그 A반도 만약에 3시간을 진도를 나갈 수 있었으면 선생님이 열심히 나갔을 건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첫 주 우리 까먹었지. 그리고 추석 주간이 또 까먹잖아요. 그때 뭐 수목금, 그리고 물론 현장 수업 기간이긴 하지만 또 그때 수업 못하고 막 한글날 껴있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고사까지 예정된 범위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해. 근데 어쨌든 한번 열심히 나가보도록 할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친구들은 9월 25일 금요일날 이제 기사를 하셔서 이후에 쭉 있는 일정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이제 수행평가도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릴 거 몇 개 드리고 할 건데, 내가 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장으로 오셔서 그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상경계열, 공학계열 관련된 친구들 내가 좀 부탁하는 건, 우리 교과 심화학년 프로그램 있잖아. 선생님이 OT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 우리 여러 주제들 건드렸잖아. 뭐 시장경제 주체, 뭐 경제체제 이런 것도 배웠고, 가계기업 정부가 어떻게 경제활동 되는지, 그 다음에 미시경제, 시장에서 어떨 때 우리가 경제 이 균형이나 아니면 서로의 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거시경제까지 이제 달리고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자기 주제로 삼아서 좀 연말까지 연구 하나 할 수 있는 거, 보고서도 써보고 그 다음에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게 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를 검사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너네랑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쓰는 친구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도 좀 봐가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려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보고 있는 시점, 우리 A반 친구들은 잠깐만 8, 7, 14, 15, 16 우리 9월 14, 15, 16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2차 수요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차 수요조사. 근데 우리 3학년 사회 과목들이 지금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세계사,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한국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일반 선택 계열 과목 중에 이 과목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윤리와 사상하고 사회문제 성인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선택지는 다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한번 해봤으니까 잘 알 텐데, 어제 이제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목요일이니까 어제 수요일날 선생님들끼리 좀 모여서, 사회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좀 협의회를 거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올해는 아마 최소 인원이
모르겠어. 불가피하면 당연히 폐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폐강이 없는 방향으로 갈 거는 같은데요. 뭐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가급적이면 요 네 과목 중에는 요쪽으로 좀 그러니까 세계사를 안 들으라는 소리라기보다는 요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너네 1차 조사한 거를 특히 우리 문과 친구들 거길 좀 봤더니 대부분이 요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선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생년사문을 가져가고 세계사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느낌 오시겠지만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한국지리가 우리 3학년에 배치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능 사회탐구 9과목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 9과목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자 수를 봤을 때 상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중 쪽이 있고 하 쪽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문, 생윤, 한지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생윤, 사문, 한지. 그래서 거의 얘네가 그러니까 이렇게가 3탑인데 요렇게가 또 넘사벽. 그러니까 생년사문은 거의 20%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회탐구 선택자의 한 50%는 생년이나 사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20만, 이게 한 18만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한지가 벌써 여기서부터 반토막이 나거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상위 과목인데 사실 얘네가 상위 과목으로 그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내신에서 웬만한 학교들에 다 개설이 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생년사문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진도 나가는 그 진도량 자체의 공부량이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용이한 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사문을 가져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뭐라고 할까 그 다량으로 선택하는 과목이니까 자료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학년에서 우리 정치화법 경제 했지만 얘네가 조금 마이너한 과목들이고 조금 무거운 헤비한 과목의 느낌이 있으니 요 중에 하나를 세팅했을 때 좀 안전빵으로 얘네들 중에 하나를 간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생년사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건 괜찮은데 한지도 나는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특히 지금 이거 문과 친구들은 다 들으니까 그 지구과학 원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한국지리적인 지식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야. 일단 우리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 때 그 원택쌤이랑 1.5시간씩 하면서 정말 많은 지형, 기후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배워 놓으셨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놨으니 일단 뭐 자연지리적으로 기형이나 지구가 기형이나 지구래 미쳤나봐. 지형이나 기후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들도 너희들 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잘은 모르더라도 하여튼 들어는 봤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지리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예정이에요. 그러고 한국지리는 거의 이제 모든 인문계고등학교랑 모든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다 개설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세계사가 여기 마이너 과목에 들어간단 말이야. 뭐 마이너 과목이라고 하면 사실 뭐 경제도 당연히 경제, 세계사. 그 다음에 이제 중쪽의 과목이 이제 인사랑 그 다음에 동사랑 그 다음에 정법이랑 세지. 근데 얘네도 조금 다르다. 이렇게 써야겠다. 세지랑 인사가 약간 이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좀 하위권이 동사랑 정법인데 어쨌든 세계사도 약간 경제랑 같이 마이너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게 3학년 때 얘네들은 다 일주일에 2시간씩이란 말이야. 우리 지금 정치화법이랑 경제랑 여러분들 선택한 과학 과목들은 일주일에 3시간씩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일주일에 2시간씩 나가는데 사회문화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도 진도의 커버가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세계사는 절대 그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말 수능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리 또 그런 친구들 있잖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때 우리 올해 친구들은 그 동아시아사가 폐강됐던 한번 학년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역사 과목이 좀 더 진짜 잘 맞고 그 역사 쪽으로 좀 더 승부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세계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가장 이제 대중적인 선택이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계사는 좀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목 여긴 다 일반 얘까지는 다 일반 선택인데 우리 진로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2015 개성교육과정에서 생겨난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 추가목들, 과탐 추가목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무탐, 그 다음에 융합과, 그 다음에 생활과학 뭐 요런 좀 있잖아. 얘네들의 진로 선택 과목은요, 이제 9등급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평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얘는 A, B, C, D, E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내신처럼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좀 절대평가로 나가는 그런 과목이었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 얘기 이제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진로 선택에 이 과탐 추가목들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서 어떤 문과 친구들은 3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아예 지구과학 2로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지학 1을 해놨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뭐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한국지리 괜찮은 조합일 수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문제는 여기야.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윤리화 세상하고 사회문제 탔는데 일단 지금은 선택자 비율이 여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1차 때는 선택 수요 조사를 봤을 땐 윤사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처음 이 교육과정을 세팅하면서 양서고에서 그래도 윤리화 사상이 어딘가 그 당시에는 이 윤리화 사상 일반 선택에 어디에도 끼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쪽 진로 선택 과목 쪽으로 하나를 빼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사는 사실 얘는 교육과정상 세팅해 놓으려고 해놓았던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향이 간 건데, 여기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윤사나 사회문제 탐구 혹은 생활과 과학이나 융합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얘는 일반 선택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일반 선택 과목의 윤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9등급에다가 수능 과목이기도 해서 얘네랑 조금 과목 위계나 중요도가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신에서 9등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역시 윤사가 5등 정도 하는 과목이라서 사실 생윤하고 윤사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건 맞아. 그래서 만약에 윤사 선택한다고 하면 당연히 생윤 같이 가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고. 근데 나는 그냥 철학적인 거 아니면은 좀 그런 사상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기 진로 선택 나머지 과목들의 그 비중하고는 얘는 완전히 다르게 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윤사, 생윤 선택하는 인문계열 친구들 외에는 윤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피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상이나 그런 철학적인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2학년이 지금 맞춰진 상황에서는 3학년 과목에서 생활과 윤리 정도면 충분해. 만약에 조금 더 공부해서 내가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가 했었는지 아니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봤고 그게 그 전에 자연 철학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면 사실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잖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교 가시면 그런 교양 수업들은 정말 널렸어요. 그 중에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씩 들어야 돼. 근데 윤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사를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이 9등급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또 근데 진도도 다 못 나가. 일주일에 2시간이면. 그래서 좀 과목이 워낙 센지라 공부해야 될 양도 여러분들이 엄청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 사무탐, 생과학, 융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학, 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로 절대평가로 그냥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얘기, 성적 얘기. 그러니까 윤사를 선택하면 9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했을 때 절대평가로 나오면 사실 우리가 요 마지막 우리 그때 선생님 작년에 그 얘기했잖아. 여기 마지막에 하나 진로 선택을 스페어로 준 거 혹시나 사회로 그동안 몰빵을 했던 친구들 하나 과학 들으라고, 혹시나 과학으로 몰빵한 친구들 사회 하나 들으려고 여기다 세팅을 해놓은 건데 요것마저도 수능 과목으로 가져간다 이러면 사실 공부량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 윤사, 생윤, 사문, 학문지 이렇게만 선택해도 사실 수능 과목에 4과목을 3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점이 사문탐을 선택했을 때야.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말하는 모든 의도는 윤사에서 사문탐으로 좀 넘어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과세특 때문인데요. 윤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학하고 사상사를 좀 다루다 보니까 과세특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과세특에 특히 사회문제 탐구 같은 과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세특에 여러분들의 논문 썼던 거나 보고서 썼던 것들을 얼마든지 기입이 가능한 과목으로 교육청도 인정한 과목이야. 왜냐면 사회문제 탐구는 사실 여러분들 느낌 안 좋지만 사회문화랑 시너지가 같이 나는데 사회문화에서는 사회학적인 기본 요소들을 본단 말이야.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회문제 탐구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운 사회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연구 또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과목인 거야.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깊이 가볼 수 있을까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지금 사회에 이런저런 분야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은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그런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나 논문으로. 그래서 나머지 영역에서는 사실 어떠한 심화, 특히 논문 쓰는 건 절대 안 되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그 교과심화 영양 프로그램 보고서를 써도 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활동을 탐구했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치환해서 써주긴 하겠지. 사실 오늘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요게 유튜브에 공개되는 건 조금 선생님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는 일부 공개로 해놨으니까. 어쨌든 이 사문탐은 여러분들이 절대 등급으로 그러니까 이 ABCD 이 절대 평가로 나올 뿐더러 과세특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랑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훨씬 많은 과목이면서 수능 과목도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신할 때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신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금 윤사가 사문탐보다 더 많이 나와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사문탐이 이런 과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사회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좀 우리 윤사 선택한 친구들 중에 막 세면하고 같이 좀 시너지 나고 나는 정말 수능에서 생윤 윤사 정말 쌍윤이라고 표현하거든. 나는 쌍윤으로 승부 보겠다. 혹은 선생님 저는 그런 사회문화, 경제, 정치학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역사 외우는 거 너무 싫고요. 차라리 그냥 텍스트로, 국어 독해로 사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하는 친구들 정도. 그러니까 정말 당연히 윤사를 들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내년부터는 이 윤사가 2학년 내신 과목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와 법, 경제에다가 동아시아사, 윤리와 사상 중에서 선택하게끔 지금 1학년들한테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윤사가 여기서 빠지고 여기 아마 이제 여행지나 아니면 국제경제 같은 과목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아, 윤사가 지금 약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었지만 앞으로 양서고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2학년 아예 진짜 우리 2학년 3시간씩 나가는 무거운 과목으로 내려오게 되고 얘네들이 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거를 선택했을 때 그 정도,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하고 나는 정말 철학적인 게 좋고 이런 거 아니면 오히려 디메리트, 메리트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과목을 선생님이 뭐 더 비하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목을 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선생님 윤사 되게 좋아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그런 철학적,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실제로 윤리를 공부를 해서 제수 때 수능 봐서 1등급이 나온 과목이기도 해 나한테는. 그래서 나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애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문탐도 선생님이 심지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사문탐을 내년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3년 같이 가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서 난 윤사가 싫은 것도 아니고 사회문제 탐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느 과목에 조금 더 호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정보들을 가진 상태로 이 과목의 수요조사는 좀 임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과 친구들 중에 이 투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자기 물원 파원해가지고 이제 물투, 화투 선택한다든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활과학이나 융합과학 같은 거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사회과목 하나 끼면은 오히려 얘는 진로 선택 3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9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돼버리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윤사는 일반 선택 과목이다. 사회과만 조금 한정해서 보자면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은 여러분들 과세특도 그렇고 성적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사행특한부를 좀 많이 추천을 하니까 2차 선택 때는 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선생님이 저 요즘 온라인 클래스로 2학년 애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이 과목 얘기를 한번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3시간에 걸쳐서 한 것들에 대한 그 복습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국민경제 배웠고요. 지금 거의 4시간 지금 복습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가 어떻게 수강하는지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많이 배운 것들이라서 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 경제를 근데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국민 경제 지표는 국민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 국민소득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GDP에 대해서 정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GDP를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 그런 것도 있어. GDP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명목 GDP가 있고 실제 GDP가 있다. 그래서 그해 가격으로 계산하는 그해 가격과 그해 생산량으로 계산하는 명목 GDP가 있고 가격이 올라가서 GDP가 뻥튀기 된 거를 제한하고자 아예 기준연도, 그 기준연도의 가격을 다 맞춰놓는 거지. 그래서 기준연도에 맞춰서 계산하는 GDP가 실제 GDP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G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GDP가 잡지 못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GDP는 약간 총량적인 개념 그리고 숫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삶의 질까지 완벽하게 잡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지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GDP를 포함해서 국민소득이 생산의 측면에서 재거나 분배의 측면에서 재거나 지출의 측면에서 재더라도 어디나 특정해도 다 똑같다라는 의미의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까지 살펴봤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국민소득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오늘 103쪽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소득 심화. 사실 이번에 중간고사 때까지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까지 내가 지금 문제 프린트를 이제 슬슬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직업병인데 선생님도 요즘 맨날 월화수목금 여기 출근하는 거 왜 내가 어딜 가겠냐, 거리두기 상황에서. 그래서 거의 양수대에서 자취하면서 기껏해야 이제 양수대교 쪽 잠깐 산책 나가고 두물머리 쪽 잠깐 산책 나가는 게 정도가 그냥 다인데 전 너무 쓸쓸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이 경제 생각이야. 이번에 문제 프린트는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여러분들 진도 어떻게 나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답을 뿌려도요, 아마 평상시 예년 우리 1학기 중간이랑 1학기 기말고사 나갔던 진도나 아니면 프린트의 양에 비해서는 현격히 줄어들 것 같아. 지금 진도 나가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는 진짜 열심히 해주면 좋은 성적 분명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어졌던 마음 좀 이렇게 다시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거 밀려서 늦게 보시는 분들, 내가 계약해서 이제 정신 차려서 바짝 공부해서 경제 한번 잘 받아보겠다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국민소득 한번 시험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GN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NI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했다시피 Gross National Income에 앞서서, 그래서 얘는 국적이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 총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GDI라는 개념을 내가 가르쳐드리진 않았지만 GDI, GNI가 있고, 만약에 GDI라는 지표가 있다면 얘는 국내 총소득이 되겠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차이는 얘는 국형, 얘는 국적, 그 나라의 국민인 사람들이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딱 느낌 올 거야. 이 생산의 측면일까, 분배의 측면일까, 지출의 측면일까? 당연히 분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민소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생산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비해 형광펜 국민 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산의 측면, 그러니까 GDP도 있고 GNP도 있는데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때 시장에서의 판매 수익,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생산의 총액을 나타낸다면, 생산의 차량이라면 얘는 국민이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산정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GNI랑 GNP는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그 해에는 당장 안 그렇게 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그 총량이 비슷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긴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GNP와 다른 GNI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 밑에 봅시다. 밑줄, 총생산의 주요 지표로 국내 총생산이 사용. 그 다음 줄 밑줄, 소득 지표로 국민 총소득이 활용.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자국민의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한 것이고, 따라서 국민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에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하고 외국인이 자국에서 벌어간 소득을 뺀 금액과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GDP에서 GNI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결국엔 얘들아 GDP랑 GDI라는 뭐 지표가 없지만 설명 알기는 없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쓰이지도 잘 않지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면 결국 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사람의 총소득에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빼주면, 그러면 얘는 GNI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국경으로 계산한 걸 가지고 국민으로 이 계산된 지표로 볼 때는 여기다가 이건 더해주고 요건 빼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GNI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생산의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이게 비슷해지겠지만 GNI랑 GNP가 같아지긴 하겠지만 생산이 다 됐다고 그게 온전하게 모두에게 분배로 넘어가는 건 아닐 수 있으니, 그리고 너무 한 사람한테만 몰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양으로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이 GNI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DI라는 개념보다 GNI가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게 우리나라에 살든 외국에 살든 어쨌든 얼마큼 벌어들이느냐는 결국에는 그 나라 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GNI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밑줄 치자. 각 나라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사용.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NI도 사실은 GNI 자체로만 쓰기보다는 얘를 인구수로 나눠서, 다른 펜으로 쓸까? 인구수로 나눠서 GDP도 인구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GNI도 인구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면 얘는 1인당 GNI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이 총량을 따져보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걸 1인당으로 나누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실질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인당 GNI를 통해서 그 나라 국민이 얼마큼 지금 벌어들이고 있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금 2016년까지 27,000달러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국민소득 3만 불 돌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 3만 불이 돌파했을 수도 있거든. 18년이나 19년에 돌파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확실히 불가해요. 2020년에는 뭐 어느 세계 경제가 올해는 다 힘들 테니까. 어쨌든 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돌파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줄 첫째 여기 각 나라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이고 생활 수준을 국민 총소득으로 측정하지 않고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하는 것은 국민 총소득이 같아도 인구가 많으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15억 간다고 하죠.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 명. 그러니까 GNI는 1인당 GNI 따지면 거긴 15억으로 나눠야 되고 우리는 이 5천만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리랑 그 1인당 생활 수준이 비슷하려면 진짜 수학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을 몇 개를 붙여야지 걔네 그렇게 GNI가 커져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NI의 개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팔리지 않은 재고가 있어도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은 같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재고가 있어도 생산 국민소득하고 지출 국민소득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GDP 정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총 4가지로 이렇게 토막을 내서 내가 알려드렸잖아.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해서 왜 그 한 나라 안에서기 때문에 그 나라 바깥에서 생산된 건 다 빠져야 돼. 그리고 생산됐기, 새롭게 생산됐기 때문에 중고 거래나 아니면 재고 거래는 포함되지 않아. 그리고 최종 생산물이기 때문에 중간재도 역시 계산되지 않고 시장 가치의 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으면 GDP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재고, 아니 선생님 재고라는 것이 우리 GDP의 정의에서 봤을 때 GDP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일단 봅시다. 얘들아, 우리 생산국민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 GDP를 측정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건 다 알고 있죠. 프로덕트, 생산이니까. 그리고 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 전체의 구성원들이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여기 식으로 내가 영어로 한번 써준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거시경제는 그 나라 전체 경제 주체들이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계,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사는지, 얼마나 지출하는지가 여기 다 계산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사는 것들도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가계가 하는 전반적인 지출을 가계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이 전체 하는 건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의 수출이라고 했는데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입은 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자로 C, I, G, 얘 엑스포트에서 X인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넷, 수출이기 때문에 NX, 다시 말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를 계산한 것이 곧 GDP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주고 싶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봅시다. 자, 만약에 얘가 2019년에 자동차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대충 이제 이 그림 나오면 너네 이제 자동차인지 알겠지? 근데 2019년에 생산을 했어,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100대를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100대가 생산됐으니까 GDP, 생산의 측면에서 그리고 요 차 한 대가 얼마라고 계산을 해볼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차에 10,000원? 선생님 장난하세요?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한 차 하나에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걔를 100대를 생산했다고 해봐. 그럼 그게 GDP에는 얼마가 들어갈 거야? 100만 원이 들어가겠지. 근데 봐봐. 이 차가 100대를 내가 생산을 했어. 근데 이 2019년에 측정을 해봤더니 이 자동차가 80대만 팔린 거야. 다시 말해서 가게가 이 자동차를 사갈 때 80대만 사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국민소득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는 이게 80만 원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GDP로 봤을 때는 80만 원. 그럼 여기서 궁금해. 그리고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으로 넘어가서 이 100대 중에 80대를 팔고 남은 20대 있지. 이 남은 20대가 2020년에 판매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이 됐는데 이 자동차 있잖아. 이 자동차는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팔리기는 2020년에 판매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지출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얘를 80만 원은 2019년에 놓고 20만 원을 2020년으로 넘기면 이게 등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2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서 얘를 갖게 할까? 이게 지금 이 테마의 질문인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봐봐. 어떻게 이거 처리하냐면 결과적으로 갖게 되잖아. 이거를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습니다.
20만 원. 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100대를 생산했지. 그리고 100대를 내가 생산했기 때문에 이거 생산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80만 원은 어쨌든 팔았어. 그럼 얘는 지출이 됐지. 그러니까 2019년 GDP에 포함이 되지. 근데 우리가 GDP 정의로 봤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2019년에 어쨌든 20대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이 이거 만든 게 기업일 거 아니야?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한 거라고 처리를 해요. 이 20만 원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 안 팔렸던 20대가 2019년에 지출 국민소득 중에서는 어디로 포함이 되냐면 기업의 투자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깔끔하게 그 해 GDP로 딱 처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20년을 넘어갔을 때 2019년에 만든 자동차가 판매가 되어도 걔는 2020년 GDP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재고 거래는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고가 거래가 되는 거는 그 해 GDP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판매된 해의 GDP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이미 그 전에 기업의 투자 지출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밑줄 치고 가자. 아직은 밑줄 치지 마세요. 어떤 나라에서 2017년에 한 대당 1000만 원인 자동차를 1000대 생산하였다. 이 중 800대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나머지 200대는 2017년 말까지 팔리지 않았다. 이 경우 2017년에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일치하려면 일치할까? 판매되지 않은 200대 자동차 어떻게 계산돼야 할까? 우선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적의 시장 가치는 자동차 생산량 1000대, 대당 가격 1000만 원을 곱한 100억 원이다. 너희들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교과서 다 있잖아. 빨리 좀 와줘.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지출은 800대의 대당 가격 1000만 원을 곱한 80억 원이 됐다. 2017년 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200대는 기업의 재고가 되며 이를 생산한 자동차 업체에 구입된다고 간주한다. 밑줄! 이렇게 재고를 투자 지출로 처리하게 되므로 투자 지출은 200대의 대당 가격 1000만 원을 곱한 20억 원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국민소득 또한 100억 원이므로 왜? 여기 80억 원으로 잡았고 얘를 20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 토탈 100억 원이 된다. 그래서 같아진다. 같게끔 처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소득 심화까지 다 해서 국민소득의 강원을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 그 다음 쏟아놓은 이제 총수요 총공급을 지금 시간에 잠깐 맛보기로 보고 다음 시간이랑 연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5쪽으로 넘어와서 총수요 총공급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소단원 3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총수요 총공급은요, 이거 어디에서 쓰는 모형이고 하니 거시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시경제 파트에서는 다시 말해 시장 하나에서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서로 연결을 되는지, 소비는 어떻게 하고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봤을 때 따졌던 모형이 수요와 공급이라면 이번에는 한 나라 전체의 수요와 전체의 공급 측면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거시경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곡선은 우리가 총수요 그리고 총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경제에서 수요는 총수요, 공급은 총공급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살펴본 것처럼 국민경제에서도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 국민경제에서는 개별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과는 달리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밑줄. 국민경제에서는 한 종류의 상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업 전체가 생산한 생산물의 총량, 총공급에다 밑줄 치시고, 또 밑줄 가게나 기업 등이 사려는 전체량, 총수요에다 밑줄을 또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랑 총공급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얘는 그 나라에 구성하는 경제 주체 전부가 내가 말했어. 지금 경제 주체 전부라고 이야기했어. 여기서 말하는 경제 주체 누구는 거야? 가게, 기업, 정부, 그리고 우리가 GDP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 경제를 설명하니 그 나라 물건을 생산했지만 이 팔리는 건 외국으로도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까지 경제 주체 전부가 그 나라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걸 다 통틀어서 그걸 우리는 총수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총 공급 측면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 나라에서 생산이 되어서 판매되려고 하는 전부
다가 이 총공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가게는 생산을 하진 않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오면은 그거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경제는 관심이 없어요. 정부에서 생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장 경제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야. 어차피 이게 무료로 다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나라 전체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전부가 바로 이 총공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 생산된 양, 다시 말해 기업들이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총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총수요 형광펜 쳐주시고, 밑줄 한 나라에서 가게, 기업, 정부, 국외부문 등이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미 배웠는데 얘들아 재밌는 게 총수요 있잖아. 총수요는 결국에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 주체들이 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게도 소비를 할 거고, 기업도 소비를 할 거고, 그 다음 정부도 소비를 할 거고, 외국도 소비를 할 거예요. 그치? 그랬을 때 가게가 소비하는 전체를 우리는 가계 소비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이 살려는 모두를 기업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살려는 거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살려는 거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그 나라의 국민경제이기 때문에 외국산 수입 물품은 빼야겠지. 이거 오점에 보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얘들아 총수요는요 이렇게 정의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자. 총수요는 국내 부분만을 보면 동그라미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로 구성되지만 수출과 수입까지를 고려하며 국내 부문의 수요에 수출과 수입의 차익인 동그라미 순수출이 포함된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투자의 주체, 정부는 정부 지출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외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 상품의 수요자가 되고, 수입 상품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밑줄 국내 총생산에 대한 총수요는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총공급 가보도록 할게요. 총공급. 자, 형광펜 총공급 쳐주시고, 밑줄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기업들, 그 나라 전체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 서비스를 전부 다 합한 겁니다. 총공급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생산비용, 생산요소의 양과 관련되어 있고요. 생산기술의 향상, 생산비용의 절감, 자본의 축적, 천연자원의 양과 노동인구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 총공급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그 나라에서 물건을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총공급의 양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런 공장 같은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생산기술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총공급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얘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 나라의 이 생산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 맞아요. GDP.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이 총공급, 우리 좀 이따 총공급 곡선 배우긴 할 텐데, 이 총공급은 결국에는 이게 GDP가 다 이렇게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볼게.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 단원에서 이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을 했을 때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런 모델을 우리가 총 이번 1년 동안 경제를 배우면서 3개를 배울 건데, 이건 생산물 시장이었지만 생산 요소 시장, 다시 말해 노동 시장이 되면 이게 임금이 되고 이게 노동 거래량이 됐던 거 이해되시죠? 그때도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금융 시장,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 금융 시장에서 여기가 이자율이 되고 이때 여기는 작은 거래량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지금 오늘 배우는 게 4번째 수요 공급 모형이에요. 근데 얘들아 보자. 거시경제래. 거시경제.
이 거시경제는 아까의 세 개, 다시 말해 상품시장, 그 다음에 노동시장, 금융시장은 다 각각의 개별 시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시경제, 하나의 소비자가 하나의 생산자랑 만나서 어떻게 이게 균형이 되느냐를 따져보는 거라면, 여기는 거시경제, 다시 말해 그 나라 전체의 소비와 그 나라 전체의 생산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야 될 큐이 뭐가 될지 보도록 하자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미시경제에서는 가격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 전반의 생활의 가격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는 물가가 들어가는데, 공교롭게 이 프라이스 있잖아. 이 프라이스가 하나하나 개별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 총합의 물가로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106쪽 넘어가 보시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 여기가 P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에서 이거를 물가라고 칠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 자, 여기인데 우리 미시경제 파트에선 여기가 Q, quantity 해가지고 이게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거래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건데, 그러면 여기를 생각했을 때 한 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인 물가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그 나라 전체 생산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Y, 이건 이제 yield라고 해서 이게 생산량의 약자이네요. 근데 이 Y로 결국 그 나라 전체 생산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는 여기를 무슨 지표로 쓰는 경우가 많냐면 실질 GDP로 쓰는 경우가, 이용 선생님 저건 또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실질 GDP는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낸 그 지표의 배경 자체가, 명목 GDP는 이게 가격도 뛰고 그 다음에 이 생산량도 뛰면은 명목 GDP는 다 같이 뛰잖아. 근데 우리가 그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생산량만 가지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 GDP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GDP는 결국에는 그 해의 생산량, 그 다음 해의 생산량, 그 다음 해의 생산량, 정말 실질적으로 변동하는 생산량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Y라고 쓰기는 하는데 첫 번째, 근데 이거를 뜻하는 지표는 실질 GD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모형에서의 이 X축과 Y축은 물가와 실질 GDP로 구성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요 공급. 자, 우리 개별 이 시장에서는 개별 수요 그리고 개별 공급이었었잖아. 근데 이건 이제 전체 수요 전체 공급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AD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S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우리 D 했을 때는 디맨드의 약자였잖아, 수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면 서플라이의 약자였잖아. 이건 너희들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앞에 A는 뭘까? 아마 내 생각인데 100이면 99명 정도가, 우리 경제수강생 117명이지만 한 거의 100, 한 8명, 9명 정도가 이 A를 올로 생각해. 그치? 아니고 이 A가 어그리게이트의 약자거든요. 어그리게이트. 근데 내가 이 어그리게이트를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어그리게이트가 전체 총합의 개념이래. 그래서 총수요의 이 앞에 A는 어그리게이트 디맨드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의 약자다. 애프터 서비스 아니고, 애프터 스쿨 아니에요. 애프터 스쿨 알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의 약자, 총수요 총공급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막 아찔아찔해요. 자,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금방 받아들일 거야. 왜냐면 수요 공급이랑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총수요 곡선 영양면 쳐주시고, 밑줄 국민경제의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각각의 물가에서 사고자 하는 총량.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 형광펜 밑줄 일정 기간 동안 각각의 물가에서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총량.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요. 당연한 얘기인 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려는 그 경제 주체들이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있으니 당연히 총수요에 대응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물가가 내려가면
그렇지. 총수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양은 늘어날 테니 전반적으로 총수요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띄게 될 거고 총공급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당연히 물가가 올랐을 때 더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싶을 거잖아. 그러니 전체 총합들이 다 모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총수요 곡선 한번 치고 밑줄 세로축의 물가, 가로축의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물가가 오르면 가게는 화폐력이 구매력이 줄어들어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고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르면 내가 들고 있는 화폐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내가 원래 만원,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만 원짜리 물건이면 나는 10개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2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같은 돈이어도 내가 5개밖에 못 사잖아. 그 얘기. 이쪽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금방 끝낼게.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증대되어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왼쪽 그래프에서 물가가 P0일 때 총수용량은 Y0였지만 물가가 P1으로 하락하면서 총수용량은 Y1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 형광게 치고 밑줄 세로축의 물가, 가로축의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우상향하는 곡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어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더 많이 찍어내겠지. 총공급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총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왼쪽 그래프에서 물가가 P0일 때 총공급량은 Y0였지만 물가가 P1으로 상승하면서 총공급량은 Y1으로 증가한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수요공급 배울 때 수요의 변동이 있었고 수요량의 변동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지. 수요의 이동에는 왜 이건 선의 이동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이동한다 그러면 얘는 점이 이동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점이 이동하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가 변할 때? 그렇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변하면 얘는 뭐에 변화? 그렇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면 수요가 이동한다. 왜?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렇게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에는 뭐 인구 증가, 기호 증가,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대체재랑 관련해서 그 보완제의 가격이 뭐 하면 아니 짱으로 불려봐.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보완제를 많이 사면서 이 물건도 같이 사겠지.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이 재화가 상승할 거고 수요가. 대체재 가격이 뭐하면 그렇지. 대체재 가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사고 이리 올 테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겠지. 다시 말해 그 재화의 가격은 점의 이동인데 그 외의 것들의 요소는 이 선으로 이동한다. 이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총수요 총공급이 변동하는 요인 살펴보면서 우리 총수요 총공급 곡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소단원으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총수요 총공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한번 잘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4교시 혹은 5교시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요건 아마 주말 전에 올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강으로 넘어오세요.